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총평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험 볼 때 많이 힘드셨죠?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시험 보는 게 참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신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총평이고요. 영역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독서 파트, 비문학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특히 이 독서 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먼저 화법, 장문, 언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또 6번부터 10번까지 쭉 보면 화법과 장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단독,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가 화법과 장문이 좀 섞여 있었죠. 지문이 일단 합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장문 파트는 8번부터 10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 화법과 장문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출제 유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어떤 그런 출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법과 장문을 쭉 풀다가 이제 언어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1번에서 12번 지문이 나왔죠. 그리고 지문에 딸린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지문의 화제가 바로 등급 반이어입니다. 반이어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다면, 특히 반이어의 개념과 반이어의 종류 있죠. 상보 반이어, 등급 반이어, 그 다음에 방향 반이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2번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정답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2번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기억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이어 부분도 잘 챙겨둬야 됩니다. 반이어는 우리 문법에서 단어의 의미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의관계, 반의관계, 그 다음에 또 상하관계 이런 단어의 의미 관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설 강의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 뭐 늘 잘 나오던 그런 음운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음 이치, 조음 방법, 비음화, 유음화 정도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요. 아는 문장. 자, 여기서는 이제 까다로운 문항이 지금 언어 쪽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12번, 14번, 15번 다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인데요. 어떤 문장을 보고 어떤 안긴 문장인지, 그래서 안긴 문장은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명사절이 있다, 혹은 뭐 관형절이 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어려웠을 것이다. 15번은 중세 국어인데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몰랐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 파트는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얘기가 통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특히 이제 언어 파트에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볼까요? 다음은 독서입니다. 16번에서 21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 비문학 지문 나오는데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가지고 이제 긴 지문이 나왔습니다. 긴 지문에다가 한 문단에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문항 19번, 20번 되겠는데요. 독서 후 심화활동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그래프 문제. 그래서 19번, 20번 문제가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정보를 갖다가 꼼꼼하게 정리하고 특히 옆에 지문의 옆에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정보 간의 관계를 잘 체크하시면서 읽는다면 19번, 20번 같이 이렇게 까다로운 문항도 쉽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3번에서 36번.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문학이 다 어려웠어요. 이번에 독서 파트 비문학이 다 어려웠습니다. 바이러스 나왔죠? 그래서 특히 34번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과정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지문, 과학 지문 둘 다 정보량이 많고
정보 간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정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잘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 역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읽었고 어떤 문항에서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에서 4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이 나와 있었는데요. 상당히 또 이제 지문의 어떤 난도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어렵지 않았지만 40번 같은 문제는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와의 비교. 보면은 어떤 견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 철학자들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견해의 공통 요소와 차이 요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짚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중요한 어떤 그런 출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22번에서 25번까지는 현대시 두 작품이 이제 묶였어요. 기영도와 허영자의 시가 묶였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23번의 상징어 사전, 어머니 상징어 사전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상징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낯선 내용을 가지고 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어렵진 않지만 약간 까다로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6번에서 29번까지는 현대소설인데 박안서의 카메라와 워커, 무난했었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장면을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요. 30번에서 32번 고전소설 이약사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생소하죠? 아마 처음 보는 그런 고전소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무난하게 출제되었고요. 아무래도 비문학 쪽에 힘을 좀 많이 주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쪽에서는 조금 힘을 덜 준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42번에서 45번은 고전시가인데요. 이휘일의 작품과 정운의 작품이 났는데 지문을 감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42번 까다로운 문항 있죠? 까다로운 문항 42번인데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평소에. 그래야만 이렇게 낯선 고전시가가 나와도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자, 고전시가에 대한 또 자세한 해설은 또 이제 우리 해설 강의에서 또 잘 해드릴 거니까 보시고 자신의 어떤 약점을 잘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이 전반적으로 쉽게 나왔지만은 다음 시험 때서는 이 비문학보다 문학이 좀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